안녕하십니까. 변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로 5개월 만에 1787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변린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로 경매를 시작하고 경공매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낙찰받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경매는 우리가 입찰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방문해야지만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공매는 경매와 조금 달리 몬비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우리가 직접 전자 입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경매보다는 편리하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경매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되지만, 지금 오늘 보실 공매는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는 이렇게 집행하는 법 자체가 좀 서로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공매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은요, 공매인데요. 1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입찰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공시지가 1억 이하, 그 다음에 1억 이상이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택수에는 산입되지만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들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취등록세는 개수에 상관없이 1.1%를 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로 첫 번째 도전한 물건은요, 바로 1억 이하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매로 한 턴을 돌려봄으로써 이렇게 낙찰을 받고 이렇게 명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공매의 첫 도전을 1억 이하의 아파트로 제가 한번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공매는요, 경매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 것처럼,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 물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준비돼서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라는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건의 공매재산의 표시, 그리고 보시면 아파트고 현황은 어떻고 점유관계는 어떻고 이런 기타 특이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물건은요,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매와 공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유자가 거주하는 물건은요, 소유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는 사실. 적어보겠습니다. 아파트고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소유자 물건이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는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다시 말하면 주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물건을 받은 이 낙찰자는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결국 주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물건은 경매가 아닌 공매 물건입니다. 이렇게요. 공매는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인도명령 제도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명도를 하지 못한다면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명도 소송을 이렇게 진행해서 강제 집행을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자, 다소 경매보다는 자,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고 소유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매보다도 공매가 이러한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자, 명도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 공매가 사실은 경매보다는 입찰률이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자, 경매보다는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소유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바로 권리 분석 끝입니다. 자, 권리 분석이 자, 이렇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이 끝났다는 것은요.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경매로 나왔다면요. 지금 나와 있는 공매 물건보다 자, 입찰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공매이기 때문에 자,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자, 명도 소송을 통한 자,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자, 이러한 단점 때문에 공매는 경매보다는 조금 더 입찰자 수가 작다.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권리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권리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유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대항력은 없습니다. 자, 소유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자, 물건 번호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입찰 기일은 자, 이렇게 10월 5일부터 자, 10월 7일까지 3일입니다. 자, 공매 입찰 방식은요. 자, 공매 압류재산에 자, 이렇게 입찰 방식은요. 자,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시작해가지고요. 자, 수요일 오후 17시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 약 3일간의 입찰 기간이 있습니다. 입찰 기간 이렇게요. 자, 3일간 입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한 오전 11시쯤에 이렇게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경매와 달리 공매는 입찰 방식이 이렇게 기간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자, 요 기간 안에만 입찰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17시 이전까지 입금을 완료하셔야 정상적인 입찰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간에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자, 이 입찰은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입찰 기간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서 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비드라는 사이트로 온라인을 통해서 자,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분석한 이후에 이렇게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저는 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전체 지금 145세대 중에요. 같은 타입이 145개. 결국은 145세대 전부 다 동일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자, 아파트고 자, 아파트가 92년도에 이렇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동으로 돼 있고요. 개별 난방. 자, 공시지가가 8,8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1억 이하의 아파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취득등록수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1.1%만 내면 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15층 중에 현재 이 물건은 4층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타입은 이렇고요. 자, 방향은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자,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보면 자,
남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고요. 방 3개에 그다음에 욕실이 2개 있는 전형적인 30평대 아파트다. 자, 그리고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미납 관리비는 좀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미납 관리비가 얼마 있는지 우리가 전화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 관리가 발생한 부분은요. 자, 이 미납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자,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고 지금 소유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 집까지 지금 공매가 들어간 이런 입장인데 자, 미납 관리비를 대부분 납부할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미납 관리비는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도 낙찰자가 거의 납부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납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유자와 협상을 하실 때 만약에 미납 관리비가 많다고 하면요. 자, 이사비 대신에 미납 관리비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협상을 하실 때, 자, 이사비 요구하시면요. 자, 미납 관리비가 많다면 미납 관리비하고 이사비를 자, 그렇게 퉁을 치시고 만약에 미납 관리비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자, 본인이 주려고 하는 이사비에서 자, 미납 관리비 뺀 나머지 부분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명도 이렇게 합의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가 됐잖아요. 자, 합의가 됐다고 그냥 그대로 일을 진행하면은요. 자, 나중에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서로 자, 그런 부분은 자, 이행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낙찰자분께서 명도 합의서를 만드셔 가지고 반드시 자, 이렇게 명도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명도 합의서는 명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낙찰자가 작성을 해가지고 명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 주변의 시세를 한번 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최근 거래된 사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대체적으로 지금 한 1억 1천, 1억 2천, 자,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이 물건이 현재 4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 예측으로 그냥 1억 2천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를 스스로 자, 예측을 한 다음에요. 자, 이 예측이 맞는지 반드시 이렇게 부동산에 자, 전화를 해가지고 자, 요 금액대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의를 해본 결과 내가 예측한 금액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통해서 자, 최종 우리가 이 물건의 매매가를 이렇게 확정을 지으시고요. 이 매매가가 확정이 돼야 내가 입찰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수익을 얼마를 벌 거고 자, 그렇죠. 자, 매매가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기타 비용들. 자, 비용 발생하겠죠? 이렇게 취등록세라든가 이사비라든가 그 여러 가지 비용들.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자, 수익. 자, 요거를 빼고 난 나머지. 이게 바로 우리가 입찰해야 될 입찰가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물건이 얼마에 정확히 판매될 수 있을지 이 매매가를 정확히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용을 자, 처리한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얼마의 수익을 벌 건지도 스스로 정하셔야 자, 이렇게 입찰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부분 확실하게
자,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입찰가를 결정하시면요. 자, 낙찰을 받아도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요렇게 할 거라고, 자, 요런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내가 예측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요. 요렇게.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걱정하실 필요가 1도 없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런 내용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약에 입찰가를 선정했다면 낙찰 받아도 과연 이 물건으로 얼마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낙찰을 받고도 불안합니다. 혹시나 잘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처럼 자, 정확한 매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익, 자, 요거까지를 계산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입찰에 자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자, 원하는 수익률만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말 기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제가 이렇게 얼마 정도 매매가 될지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문의를 한 다음에 저는 입찰가를 이렇게 8,877만 7천 원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입찰을 하고 결국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나 자, 빠른 전입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전입한 상태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찰 받고 인수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유자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 겸 채무자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우리가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는요. 경매와 달리 권리 분석을 조금 달리 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자, 재산명세서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돼 있죠.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빠른 근저당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날짜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자, 15년, 16년, 17년, 16년 막 섞여 있죠? 이래서 이 중에서 날짜상으로 가장 빠른 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돈 받을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권리. 이 됐죠? 1번으로 오는 권리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1번으로 오는 권리를 자, 찾아보니까 자, 여기 15년. 자, 요게 지금 날짜가 가장 빠른 돈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요 근저당이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찾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 공매는 이 이임 기간이 바로 이 공매를 집어넣은 기관입니다. 자, 이임 기간이 바로 전주세무서에서 이 물건을 공매로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임 기간 이 안에는 지금 압류의 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전주세무서에서 먼저 압류를 걸고요. 그 압류를 가지고 자, 이 전주세무서에서 자, 공매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하고 자, 공매 기입특기 자,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자, 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물건은 소유자 물건입니다. 이렇게요. 소유자 물건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권리 분석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유자 물건은 권리 분석 자체가 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000년도에 여기 보시면 2000년 4월 28일 날 현재 현 소유자가요. 경매로 의해서 이 물건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현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자는요. 명도 난이도가 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현 소유자는요, 자신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자, 지식이 있는 분일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본인의 물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 가지고 누군가의 낙찰이 됐다면요,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이렇게 저항이 심해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저항하면 이사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든지 자기가 낙찰자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도 난이도가 상일 거라고는 예측을 하시고 우리가 입찰을 하셔야 되고, 자, 대부분이 그렇지만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명도 난이도가 어렵다, 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지금 경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취득했다는 사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제가 낙찰을 받고 자, 명도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명도가 조금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보세요. 자, 20년 4월 28일 날 경매를 취득해가지고 자, 다른 곳에 자, 삼익 아파트 살았죠? 그리고 익산 살았죠? 결국은 다시 이 지금 주소로 이렇게 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현재 이 물건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물건, 공매 물건 보셨죠? 어쨌든 경매나 공매, 자, 공매,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습니다. 권리 분석이. 자, 이러한 자, 아파트고요. 여기에 소유자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권리 분석은 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결국은 낙찰자가 인수할 인수 금액이 하나도 없는 자, 이러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제가 8,877만 7천 원에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매각 결정 통지서입니다. 자, 낙찰을 받으면요. 자, 목요일날 낙찰이 결정되죠? 그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 결정 통지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 8,877만 원. 자, 그래서 보증금 얼마, 나머지 잔대금, 미납금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잔금을 치러야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매각 결정 기일 10월 12일 10시죠? 이렇게. 그래서 매수 대금 납부 기한이 11월 11일까지 약 30일을 줍니다. 이렇게요. 자, 공매는 최고 납부 기한이 있죠? 10일을 더 줍니다. 이렇게 10일을 더 주고요. 이 더 준, 자, 30일 내에 납부를 못하면 10일간의 여유를 더 주는데 이렇게 10일 이후에 납부를 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 잔금만 납부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추가로 주어진 10일이 지난 이후에는 잔금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40일 내에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은행에 대출 자설을 하실 때, 자, 요렇게 날짜를 30일이 아닌 40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날짜에서 하루 이틀 전에 우리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우리가 매각 결정 통지서문을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매매대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자, 이렇게 7일이라는 납부 기간을 주고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30일의 기간을 준다. 자,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10일씩을 이렇게 더 주는데 이 추가 기간에는요.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잔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자, 이렇게 등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공매로 받은 물건이고, 자, 첫 번째는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요. 두 번째 공매로 처음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자, 등기증을 받았습니다. 등기를 받았고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용도합의서. 자, 용도합의서는 자, 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소유자하고 여러 차례의 통화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남도 갖고요.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자, 명도 합의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언제까지 이렇게 이사하기로 하고, 자, 이사비로요. 자,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 현재까지, 자, 이사 가는 날짜까지의 미납 관리비를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비 대신에, 자, 이사 가기로 한 2월 6일까지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 문구 보시죠. 자, 각과 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위반했을 시 서로 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한다. 자, 이런 강제 조항을 자, 이렇게 삽입시켜 놓으면요. 자, 협의를 본, 자, 이 점유자 또 이 부분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합의서는 꼭 반드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도합의서는 낙찰자가요,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직접 다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 소유자는 여기 와서 사인만 할 수 있게. 자, 언제 이 내용 읽어볼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 읽어보지 않아요. 정확히 언제 이사 간다. 자, 그리고 이사비 대신에 이렇게 지급을 한다. 내용만 고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인 나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와서 사인만 할 수 있게. 자, 이렇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명도합의를 작성함으로써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용도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명도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 자,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물건지입니다. 이렇게요. 자, 도로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한동짜리입니다. 자, 거기에 자, 요 사이드 제일 여기 있는 4층에 위치한 이러한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앞도 이렇게 막힌 게 없고 자, 위치도 좀 괜찮습니다. 그 주변으로 보시면 중학교 있죠. 자, 초등학교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이 질비해 있어서 자, 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어서 살기에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고 볼게요. 자, 일단 앞에가 이렇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막힌 부분도 없어. 이 부분이 답답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 4층에 위치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이 물건. 사이드에 위치한 단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싸게만 받으면 얼마든지 물건은 잘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을 저희가 8,877만 자, 이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요. 21년 4월 29일 날 1억 900만 원에 좀 싸게 팔았습니다. 좀 싸게 팔았어요. 이렇게 낙찰을 받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낙찰은 10월 12일 날 이렇게 낙찰이 됐잖아요. 잔금은 11월 자, 요쯤에 치릅니다. 중순쯤에 치릅니다. 이렇게요. 치렀어요. 그러면 따져볼게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자, 5개월 만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치르고 자, 딱 약 만 5개월 만에 자, 이 물건을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를 8,870만 원에 사가지고 자, 1억 900만 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순히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아파트에 이렇게요. 공매 물건에 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자, 만 5개월 만에 이렇게 8,870만 원의 낙찰을 받은 물건을 자, 1억 900만 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대체로 자, 6개월 이내에 거의 매매나 우리가 원하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물건을 자, 경매나 공매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요. 자, 조금 남들보다 싸게 팔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좀 기존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 조금만 더 싸게 내리면요. 내 물건이 가장 먼저 팔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 우리가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남들보다 싸게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개월 만에 자, 이러한 시세 차익을, 물론 세 저지만요. 시세 차익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공매로 첫 번째 받은 이렇게 물건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싸게만 받으면 자, 6개월 안에 반드시 매매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자, 이런 확신을 갖게 했던 물건입니다. 이렇게. 자, 일단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대출이 나왔죠. 그래서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 이렇게 한 턴 경험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자, 이러한 물건을 통해서요. 제가 공매에 대해서 특히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자, 이때부터 좀 더 과감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던 그러한 물건입니다. 자, 따져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입찰 가능한 자, 아파트의 소유자 물건입니다. 전혀 하등에 하자가 1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단지 공매였기 때문에 자, 만약에 명도가 힘들다면 우리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자,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매나 공매를 하면서요. 강제 집행을 해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자, 이러한 물건들은요. 이렇게 입찰을 하셔서 이렇게 팔아서 이 단기간에 자,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자, 낙찰 금액 자, 얼마에 받았죠? 8,877만 원 받았죠. 인테리어 아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 노후된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매매를 했으니까 인테리어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취등록세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게 1.1%니까요. 자, 1.1%니까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출 7,600만 원 받았고요. 한 달 이자가 22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곱하기 5개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는 1억 900, 실투자금은 1,513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전 수입, 즉 관리비 제가 대신 내줬어. 이렇게 미납 관리비 대신 납부했죠. 이사비 대신에 그 세전 수익 1,787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실투자금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세전 수익 1,787만 원을 수익을 냈던 물건입니다. 자, 이건 공매란 시스템을 이해하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낙찰을 받고 11월 20일 날 85.6% 대출 많이 나왔죠? 싸게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2월 23일 명도 완료를 하고요. 4월 29일 날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약 5개월 정도 만에 우리가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하고 매매까지 5개월 정도 걸렸던 물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단순한 공매 시스템만 이해하면요. 이러한 수익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매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공매로 처음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왜 받았고,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 이런 부분 잘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자, 공매 물건 잘 찾으셔서 자, 수익 날 수 있는 물건 입찰 도전하셔가지고 자,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벨린저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